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주제의 그 지방 행정조직과 군사조직 부분에서는 조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 시대를 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좀 해놨으니까 조선 시대는 바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을 생략하고 조선은 좀 바로 들어갈게요. 필기를 좀 해보죠.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과 관련된 다음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다음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과 관련된 이런 발문이 떴다. 그럼 답은 무조건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를 찾으면 돼요. 무조건 답은 뭐라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뜨면 답이 이거다. 이런 수업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과 관련된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은 뭐다?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의 구현.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의 구현. 이게 이제 답이 되면 됩니다. 지금 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을 그려드릴 텐데 이 테이블을 가지고 답이 왜 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시면 돼요. 왜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은 답이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의 구현이냐? 이걸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조선은 지방을 8도로 나눕니다. 뭐로? 그러니까 5도 양계로 나누었던 고려와 차이는 일원화되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군사기능지역과 지방행정기능지역으로 나누지 않는 거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수험생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게 어디 계시지? 선생님, 그럼 양계에는 행정기능이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병마사가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지역에 뭐도 하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보는 건데 무슨 기능이 완전히 강한 거예요. 그죠? 군사 기능이 월등히 강한 거죠. 양계는. 그리고 5도 같은 경우는 또 역시 군사적인 것도 있죠. 5도에도 지방군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방 수령들이 뭐 그 지역을 주현군 같은 경우는 지방 수령들이 그 지역을 또 군사적으로 이끌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나 안찰사 같은 경우는 뭐 경관이니까 좀 그렇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군사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군사권보다는 뭐가 더 월등히 강하다는 얘기야. 행정 기능이 월등히 강한 지역이다. 그냥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해하면 돼. 이런 질문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분은 분명히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군사기능? 행정기능? 그럼 양계에는 행정기능이 없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분은 절대 안 틀리지. 확인 사살을 했으니까 나이 때.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수업하면서 그랬지만 현장 수험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바로바로 질문하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걸 100% 활용하는 게 좋다. 그때 메모해놓고 공부하다가 스터디 같은 거 하다가도 메모해놓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그랬지만 목요일날 중석이 오는 날 그럼 이게 딱 해서 목요일 확인할 것 이렇게 써놓아야지. 이 새끼 모습 보이면 바로 찾아갈 것. 그래서 바로 오면 붙잡고 얘기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결국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이 인강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오프가 굉장히 뭐 무시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우리 인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서운할 수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멀리 와야 되니까 못 들어서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오프는 이 오프라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뭐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걸 따지면 오프가 손해다. 수강료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강으로 2회 3회독 할 수 있는 정도면 오프라인에서 집중해서 이 앞자리 같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면 1회독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3회독을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1회독을 하느냐의 문제야. 나 같으면 오프라인으로 1회독을 하고 말아. 그게 시간이 훨씬 단축되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 수업의 이 집중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을 선호하는 뭐 사람들이 있지만,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 결국 현장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런 질문도 병행하고,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그때그때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게시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이런 데다 검색하지 말고 그때그때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확인을 받는 습관이 필요해요. 제가 가급적이면 제 인강을 듣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면 아마 하루 넘어가는 일은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요. 거의 12시간 안에 답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에 비해 질문이 너무 안 올라옵니다. 하루에 뭐 한 10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수강생이 꽤 돼요. 인강은 꽤 되는데 너무 올라오진 않아서. 자, 한번 봅시다. 중앙정부가 있고 팔도가 있어요. 팔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원화돼 있다는 거죠. 고려시대처럼 뭐화돼 있지 않고 이원화돼 있지 않고 이건 일원화돼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여러분들 무시하면서 하는 얘기 있죠. 팔도가 뭔지 압니까?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렇게 아이씨. 근데 물어보면 몰라. 그게 좋은 거죠. 따라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아, 쟤는 진짜 사람 무시하는구나. 아니에요. 무시할 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매번 속아요. 진짜 매번 속습니다. 설마 팔도를 모르겠어? 근데 시험 문제 내면 몰라. 따라합니다. 함경도. 큰 소리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몇 개야? 8개. 제주도는 팔도에 포함되지 않음. 알겠습니까? 제주도는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팔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게 팔도입니다. 이 팔도에는 각각 도마다 아까 전에 배웠는데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뭐를 파견한다고요? 관찰사가 파견되고, 이 관찰사는 감사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 관찰사가 하는 일은 지방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해요?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 도, 뭐 황해도, 경상도 이렇게 각 도마다 부목 군현이 설치됩니다. 부목 군현이 설치되는데, 이 부목은 조금 군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부목을 묶어버리고 군현을 묶으세요. 이 군현은 일반 행정구역이고, 부목은 조금 일반 군현과는 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이 부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군현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부로 부르는 겁니다. 이건 군사 요충지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사나 부윤이 파견됩니다. 부에는 부사나 부윤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은 지방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목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일반 군현이 아니고 행정 중심지다. 목사를 파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군은 현은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행정구역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군에는 군수가, 현에는 현령, 현감이 파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사,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다 합쳐서 그냥 통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수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파견되는 거냐면 수령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찰사는 수령을 감찰하는 겁니다. 수령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르는지 이걸 감찰하는 것이 이 관찰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 놓는데 얘를 감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암행어사입니다. 몰래 암행을 해서 감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뭐라고 한다? 암행어사. 시험 문제 나오면 정삼품 하계 이하 이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삼품 하계가 파견되는 겁니다. 정삼품 하계 벼슬이 얘네들이 암행어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또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관찰사가 비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찰사도 지방에 상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또 특별히 암행어사 이런 걸 파견해서 관찰사를까지도 이렇게 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군현 밑에는 면리통제를 운영합니다. 면리통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통부터 들어가면 통이 가장 하부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가작통입니다.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겁니다. 몇 개의 집을? 5개의 집을 뭐로? 통으로 묶는 거예요. 이거를 오가작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통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이 5통, 5통이 있으면 리가 됩니다. 5통이 있으면 뭐가 돼요? 리가 돼요.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리는 몇 가구가 사는 걸까요? 그렇죠. 25가구가 사는 곳. 그게 리 정도 되는 겁니다. 리. 25가구 정도가 사는 것. 이거는 이제 리장, 이 리정이라고 하는데, 아유 두음 법칙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정. 그다음에 면장. 두음 법칙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사 가르칠 때 너무 힘듭니다. 이정이 뭐야? 이정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리정이잖아. 리의 우두머리 리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이 뭐야? 이정이. 참 다 씻는 이거 가수 아니야? 이정이 뭐야? 이정이. 리정이지. 자, 면리통이에요. 이 리가 한 6, 7개가 모이면 또 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이 한 6, 7개가 모여서 군현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하나의 도가 있으면 그 도 밑에 부목 군현이 있어. 그쵸? 예를 들어 경상도 안에 부도 있고 목도 있고 군도 있고 현도 있어. 그리고 군현 밑에 하부 조직으로는 대부분 면이 있어. 면 밑에는 리가 있고 리 밑에는 통이 있구나. 우리 지금도 행정구역이 그런 거죠. 뭐 동작구,
노량진동 이러면서 계속 하부로 가는 거잖아요. 이 하위 개념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수업할 때 뭐 웃고 그러던데 사실 이게 웃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속군과 속현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속군과 속현이 다 소멸됐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뭐도 없어졌다는 얘기냐면 향부곡소도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지금 없거든요. 하나도. 향부곡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구현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중앙집권 국가가 구현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왕이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관찰사한테. 그러니까 어명이죠. 어지를 이제 전해줘요. 근데 관찰사가 이제 어지를 이렇게 펴보니까 띠떼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관찰사가 띠떼끼. 그럼 이제 누구를 불러 모아요?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누구를? 그렇죠. 부목 군현의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수령들한테 띠떼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수령들이 띠떼끼 이걸 듣고 자기 고을로 가서 누구를 다 불러 모으겠어. 그치, 면장을 불러 모아. 그리고 면장들한테 이제 띠떼끼. 그럼 면장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동네로 가서 누구를 불러 모아. 이정을 불러 모아. 그래서 이제 띠떼끼. 그럼 이정들이 또 돌아가서 누구를 불러 모아. 통수를 불러 모아서 띠떼끼. 그럼 통수는 또 누구를 불러 모아? 호주를 불러 모아. 가족을 왜 모아? 호주를 불러. 호주. 그러면 5명이 오겠지? 5명이 오는 거 맞아? 4명이 오지. 산수 좀 잘하자. 호주가 이제 4명이 와. 자기도 호주니까, 그치? 그럼 이제 4명한테 띠떼끼 이렇게 일하면 이제 그 아버님들이겠죠? 그 아버님들 이제 집에 가서 애들 밥 먹고 있으면 야 띠떼끼. 이게 이제 완전한 중앙집권국가예요. 왕이 띠떼끼라고 했는데 집집마다 띠떼끼가 전달되는 체제.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중간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띠떼끼가 다이렉트로 저기까지 전달되는 것. 이게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내기를 어려우니까 그렇지 사실은 내려면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은 띠떼끼의 전달.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왕이 띠떼끼 그러면 전달이 되는 거고 고려는 띠떼끼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미친 새끼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띠떼끼랑 미친 새끼는 다른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다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당구장 표시를 하고 지금 여기에 파견되는 지방관, 조선시대 때 파견되는 지방관이 관찰사와 뭐가 있죠? 수령이죠. 그러면 지방관 파견 원칙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수업할 때 얘기했죠. 뭐를 수업하든 간에 답은 다 뭐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저걸로 올라가는 거야. 쳐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든 답은 다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의 구현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지방관의 파견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현하는 개념을 더욱 명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지방관 파견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관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는 임기제가 원칙이야. 이것도 답이 뭐라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왜 임기제로 하면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구현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임기제를 안 하면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임기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오래 머물게 돼. 예를 들어 관찰사가 그 지역에서 한 10년 있다. 이러면 또 페스티벌이 돼. 비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계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과
형 동생 해가면서 비리를 봐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식 근무시키잖아. 한 지역에 오래 안 있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보건위생과에 한 10년 있잖아. 그럼 그 지역 식당 사장과 다 친해. 그럼 이게 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고 안 된다고. 술 한 잔씩 먹고 형 이번에 좀 막 이러고 또 딱 이렇게 주면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러고 받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제대로 일을 처리해 줄 수가 없어. 편의를 봐주게 되고. 그러니까 순환식 근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임기제로 만들면 그 지역에서 일정 정도 일하면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왜 임기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임기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임기제를 왜 했느냐를 알면 답이 뭘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저걸로 올라가야지. 그게 개념이 그게 접근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요. 관찰사와 수령은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니까 썸만 보면 관찰사는 임기가 1년이고 이거는 5년인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 몇 년으로 3년으로 또 줄어들고 이게 이제 임기제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건 뭐냐면 공무원 학원을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이게 나오면 하도 문제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시험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죠. 수능 스타일로. 수능 스타일로 변화되는 건 이걸 내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을 묻는 거지. 알겠어요? 왜 임기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국사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걸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제가 전에 수업할 때도 예속 논쟁 서인은 3년을 주장하고 서인은 1년을 주장하고 남인은 3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속 논쟁이 왜 터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예속 논쟁이 갖고 있는 의미망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기회예송 서인 1년 그러니까 서일 남삼 이렇게 외우고 자빠져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야. 이것도 의미는 없다. 근데 외워. 기출문제 풀다 보면 당황스럽다고 또. 응? 자, 그 다음에 상피제인데 이거는 중앙통치체제 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근무시키지 않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는 부서에 같이 근무시키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연고지 파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상도 출신이다. 그럼 경상도 관찰사로는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공부를 했어. 그럼 경상도 전라도 두 지역 다 못 가. 그건 연고지가 있으면 못 가. 근데 이것도 역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야.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을 경상도에다 보내면 또 함께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다 동네 친구들일 테고 그렇죠? 형 이러기 있어 또 이러고 거 아니야. 동생들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사이야? 우리가 남이야? 사실 남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말 맞나 안 맞나 봐. 나중에 공무원 돼봐 꼭 있어.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손 꼭 붙잡고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일을 보면 편의를 봐달라는 사람들이 생겨. 어떤 직책이든 간에. 형 우리가 남이야? 남이야. 남이지. 근데 그런 애들이 꼭 있다고. 연고지 파견 금지. 그 다음에 친인척은 인근 지역에 파견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겠네. 친인척 인근 지역에 파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지방간 파견 원칙을 우리가 공부해 놓는 이유는 답을 뭐로 추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이건 그러니까 별도의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 노란색 분필과 연동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 아니지. 연동돼 있는 거야.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의 구현이라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의 개념과 연동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지. 이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를 출제위원이 좀 생각하고 내신다면 당연히 연동 개념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출제위원들이 좀 출제를 잘했으면 좋겠어. 아, 정말 진짜 문제를 보면 너무 기도 안 차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방 수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수염 이렇게 나는 애들 있지. 사떡 이런 애들. 걔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아전으로 격화됐지 않았나? 걔네들은 이제 조선시대 때 육방이라고 불러.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이호, 예병, 현공 이렇게 지방도 행정 분담이 돼 있는 거야.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이거 육방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아전으로 격화된 거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도 돼? 향리라고 불러도 돼. 이게 다 같은 말이네. 육방, 아전, 향리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 파견된 지방 수령을 뭐 해주는 거냐면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왜냐면 수령은 그 지역의 사정이 어둡잖아. 파견된 수령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지 않겠어? 연고지 파견 금지에다. 그리고 좀 업무가 익숙해질 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로 가니까 그 지역 사정이 어두우니까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지방관을 보좌해 줘야 되네. 이걸 이제 보좌해 주고 행정실무를. 그러면 이 수령은 얘를 감독하면서 지방 행정 업무를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이건데 이걸 지방관 파견 원칙을 이렇게 해놨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령을 갖고 놀 수 있어. 6명이 단합이 잘 되면. 알겠어? 어차피 이 수령은 시간 채우면 가는 거 아니야? 끝나면? 얘네들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거의 제가 수업할 때 옛날에 농구 드리블 하듯이 하다가 보낼 수 있다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띵띵 띵띵 임기 끝 병신 뭐 이러고 보내. 네가 신고한 사또니? 뭐 이러고 딱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 중앙 정부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을 파견하면 지방 향리들이 이렇게 드리블을 못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수령을 파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블을 해? 그 지역 사정을 너무 훤히 알고 있는데. 근데 또 그걸 파견하면 중앙집권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임기제나 상피제를 걸어놨더니 이 새끼들의 힘이 강해. 이러면 또 중앙집권이 안 돼. 향리들의 세력이 강화되면 중앙집권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딜레마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야. 얘네들을 규찰하는. 그게 바로 유향소야. 지방 사족들이 모여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지방의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방의 사족들이 얘네들을 규찰하고 통제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그럼 이 유향소는 기본적으로 이 수령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문해 주는 거야. 수령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얘네들을 감시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거야. 얘네들이 수령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향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를 관찰사에게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방관을 다 자문해 주는 거지. 유향소는. 그리고 이 유향소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족들이 모여있는 향촌 자치기구야. 지방 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야.
이 지방 사족들 중에 이 유향소의 임원을 뽑는데 뭐를 뽑아? 임원을 뽑는데 이 우두머리를 좌수라고 불러. 뭐래 불러? 좌수. 그 밑에 별감을 2명을 둬. 이게 이제 유향소 임원들이야. 그리고 얘네 이 좌수 별감 얘네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향임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같은 말이야 다. 이 좌수 별감을 묶어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도 부른다? 향임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유향소의 임원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하는 일이 있어. 근데 일단 써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향회를 개최해. 뭐를? 여러분들 여기다 쓰세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 테니까. 향회를 개최해. 향회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지방의회 같은 거야. 지방의회. 그래서 여기서 향규를 제정하기도 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생되는 개념인데 이 향규가 완전히 체계화돼서 탄생한 게 뭐냐면 향약이야. 이 향규가 완전히 제도적, 체계적으로 바뀌면 이게 제도화되면 뭐가 되는 거야? 향약이 되는 거야. 이 향약은 이제 나중에 개념을 따로 정리해야 돼. 지금 개념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회사 할 때 정리를 보통 하죠. 서원과 향약 이런 것들은 이걸 향약이라고 해. 이 향약은 약정이 있어. 요 밑에 부약정, 그 다음에 뭐 직월 이런 사람들이 이 향약을 별도로 운영해요. 이 향약은 지방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성리학적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성리학적 조직체. 이걸 향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 개념은 일단 차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갈게요. 요거 이 향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를 향안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향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방의 양반이라고 뭐 그래? 이러고 가는 게 아니야.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돼. 이걸 발급을 해줘.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좀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반이라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향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이건 우리 국사에서 뒤에 안자가 붙으면 명부, 장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공장안 이러면 공인들을 그러니까 국가 소속의 장인들을 적어놓은 장부 이런 뜻이죠. 뭐 공안 이러면 공납장부 이런 뜻이야. 공물부가 장부 이런 뜻이니까 하여튼 이 안자는 장부, 명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더 중요한 일은 그 고을의 풍속을 교정하는 거야. 이 향규를 통해서. 고을 무슨 기능이 있어? 고을 풍속 교정 기능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좀 저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저질일수록 기억이 오래 남죠. 유부남 유부녀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밤마다 물레방앗간을 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하여튼 그 마을에 유부남 유부녀가 있는데 둘이 부부가 아니야. 근데 밤마다 물레방앗간을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불륜이니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이제 뭐 민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간통이 없어지니까 민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뭐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고발되냐면 수령한테 고발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풍기문란 이런 거는 유향소에 보고되는 거야. 그럼 좌수 어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야, 그 연놈 잡아와. 그럼 이제 잡혀. 그리고 유향소에서 취조를 당하는 거야. 너 물레방앗간에서 뭐 했어? 그럼 이제 남자가 부루마블 했는데요. 미친 새끼. 둘이 부루마블을 했다고? 네. 야, 이 새끼
취조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제 혼찌검이 나는 거지. 뭐 명성말이를 당한다거나 아주 엄청나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마을을 떠나야 되거나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이걸 이제 유향소에서 내리는 거예요. 벌을.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고을의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유향소가. 그러니까 사실은 수령보다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유향소에 있는 좌수 별감이 훨씬 무서워요. 수령들은 임기가 되면 지나가지만 좌수 별감은 그 지역에 오래 있는 지방 사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 얘가 얘를 어떻게 통제? 얘네들은 신분이 다르죠. 얘는 중인 아니야? 향리는 넓은 의미로 보면 중인 아니야? 얘는 사족이니까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좌수하고 이렇게 이방이 길거리에 만나면 이방이 좌수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허 그래 잘 가라. 그러면 내 나으리 이러고 이방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감시가 되지.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이거는 만에 하나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 만에 하나 이 좌수 중에 전직 영의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직 관리가 퇴직해서 고향으로 왔는데 뭐 그냥 있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좌수 자리 하나 좀 맡아주십시오 어르신. 그래 그럴까? 그럼 맡아.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게임이 복잡해지는데 관찰사가 부임하면 얘한테 인사하고 막 그래야 되네? 그런 일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령은 막 버선발로 와야 돼. 전직 영의정이 좌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딱 부임해서 사또 인관식 딱 했는데 이방이 와서 사실은 여기 좌수 어른이 뭐 전직 영의정이신 뭐 누굽니다. 그래? 그럼 막 달려가야지. 그리고 막 인사하고 그래야 되겠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저기 뭐야 수령입니다. 네가 수령이야? 그래 잘 좀 해. 그리고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 그 저기 혹시 그 저기 그 어르신 그 중석이라고 아십니까? 그래 내 제자지. 예 제가 그 중석이랑 동문입니다. 그래? 그래 열심히 해 이 새끼야. 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다 마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좌수와 별감을 너무 무시해서 좌수가 뭐야?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향촌 지배력은 이 좌수가 갖고 있는 거거든. 실제 장악력은 좌수가 갖고 있는 거야. 가장 센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연극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게 자문을 한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를 잘 개념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지방의 사족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애들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도 토착 세력이니까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유향소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얘네들을 갖고 놀까봐 설치한 거라며. 그러면 이걸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갖고 놀지 못하도록? 향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좌수랑 사또, 수령이 만났어. 근데 사또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좌수한테. 어르신, 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뭐 이 고을이 되게 가난하더군요. 작년에 뭐 세금이 60억 정도 거쳤는데 뭐 태풍이 뭐 귀뚜라미가 불어와서 태풍이 부서지는 바람에 태풍 보수 비용으로 뭐 20억을 쓰고 뭐 쓰고 해서 지금 5억 남아 있는데 내가 5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뭐 좌수 어르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뭐 덕망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좌수 어른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작년에 세금이 얼마 거쳤다니? 얼마라고 그랬어? 60억이 거쳤다고 뭐 호방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호방이 왜 보고했는지 알아요? 이호, 예병, 형공 구분할 수 있어요? 호방이 저한테 그렇게 구분을 뭐 보고를 했는데요.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호방 그 미친 새끼 그것도 지랄이야. 자네 잘 들어. 내가 작년에 나 혼자 세금을 120억을 냈어. 지금 이해 자문해 주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우리 마을이 그렇게 가난한 마을이 아니야. 그 호방 그 새끼 그거 조심해. 그게 분식회계 하는 새끼야.
아마 장부 또 있을 거야. 잘 뒤져봐. 걔 아빠도 그 분식회계 하다가 손이 잘렸어. 향리는 세습되죠. 향리는 세습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분식회계 하는 거 배웠나 봐요. 그렇죠? 아빠는 손 잘렸고. 그럼 이제 다음날 사또가 이제 동원에 출근을 했어. 그럼 사또가 표정이 어떠겠어? 뭘 어때? 계속 호방을 바라보고 있겠지. 호방하세요. 아침에 회의해. 내가 수령이야. 뭐 이게 업무 얘기하는데 업무에 관심이 없어? 오전 회의 끝났어. 수령이 가. 호방한테. 자네 나랑 점심이나 먹지? 뭐 점심 약속 있어? 예, 있는데요. 취소해. 나랑 먹지. 그럼 이제 점심을 먹어. 그 점심 먹으면서 이제 사또가 얘기하는 거야, 수령이. 자네 나한테 할 말 없나? 없는데요. 있을 것 같은 눈빛인데? 아니, 없는데요. 정말 없어? 네.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밥을 기다리고 있어? 또 물어봐. 근데 정말 나한테 할 말이 없나? 없는데? 없어? 없다고? 뭐 이러면 얘가 사람이면 대충 감이 좀 이상하지 않겠어? 안경을 벗는데? 그리고 눈이 이런데? 없어? 정말? 그러면 이게 아메바가 아니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지금 사또가 이 호방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이 자문 역할을 누가 해준 거야? 어저께 자수가 해준 거야. 솔직히 얘기해. 내가 너 지금 여기 점심 식사 끝날 때까지 얘기 이슬 짓고 하면 내가 너 왼손모가지 하나 자르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근데 너 이거 오늘 점심시간까지 얘기를 안 하면 네 가족이 다 죽어. 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네 아들, 딸 다 죽일 거야? 불어. 그럼 불겠죠. 사실은 뭐 260억을 거뒀습니다. 그래? 너 나한테 60억 거뒀다고 그랬잖아. 200억 어디 갔어? 예, 6명이서 나눠 먹었는데.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이제 사또가 얘기하지. 자, 토해. 자, 오바이트 시작. 그럼 이제 오바이트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얘는 왼손모가지 날라가고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오른손모가지 날라가는 거야. 그게 유양소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생각할 때 이 자문 역할과 실제 자문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또는 이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말로 육방들이 맘만 먹으면 내가 드리블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드리블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유양소의 임원들이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돼. 어떤 문제냐? 이렇게 돼버리면 유양소의 기능이 비대화될 수 있어. 왜냐면 유양소는 그 고을의 풍속교정 기능까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유양소의 기능을 또 역시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설치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 물리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이 경제소는 읍별로 설치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가 경제소장이 돼. 읍별로 설치돼.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이 경제소가 유양소가 수령을 잘 통제를 해주는지를 통제하는 거야. 역시. 이걸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향촌 자치 기능 아니야?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잖아. 향촌 자치 기구를. 이걸 고려가 하나가 그냥 했었지. 고려시대 땐. 이게 사신관이야. 뭐? 사신관이 뭐였는지 생각해봐. 태조 때 만들어진 건데, 그치? 고위 관리 중에
출신 지역의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연대 책임지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신관이 분화 발전하는 거야. 고려의 사신관이 분화 발전.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향촌 자치 기능이 어디로? 유향소로. 중앙 통제 기능이 경제소로. 그러니까 사신관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발전한 거지. 사신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가서 사신관 찾아보기. 설명해 드리려면 기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물고 물리게 해놨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틀리냐면 개념 없이 용어를 외우는 분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향임이지? 얘가 향외야. 회, 향규, 향약, 향안. 이거는 아니지. 향회, 향안, 향규, 향안, 향임, 향회 막 이렇게 하다 향리 막 이렇게. 향리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 알겠어? 그러니까 유향소에 있는 게 아니지 향리는. 그러니까 결국 향리라고 하는 애들은 육방에 소속돼 있는 아전이고 유향소는 지방의 사족들이 모여 있는 기구고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향 이러면서 발려. 그냥 용어를 외우면. 정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선 초기 때 지배 세력인 훈구파가 있고 조선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살인파가 조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근데 훈구파가 주장했던 정치와 살인파가 주장했던 정치는 달라요. 훈구파는 중앙 집권을 주장했던 거고 살인파는 향촌 자치를 주장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살인파가 집권하는 16세기 이후에는 뭐의 기능이 강화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연동 개념인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유향소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유향소가 강화된다는 것은 향촌 자치가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유향소가 강화되는 게 16세기 후반에 이제 사림이 완전히 집권을 하면 유향소가 강화되는데 17세기 초로 딱 되면 경제소가 없어져.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잡거든. 그리고 17세기 초가 되면 뭐가 없어져? 경제소는 아예 없어져. 경제소는 1603년에 혁파돼. 세기로 얘기하면 정확히 몇 세기야? 17세기 초. 그러니까 아귀가 탁 맞아 떨어지는 거지. 사림이 16세기 후반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어. 17세기 때 경제소가 없어져. 초에. 그러면 유향소의 기능은 더욱 어떻게 돼? 강화돼. 그럼 향촌 자치 기능이 강화되면 누구의 힘은 약화되겠어? 수령과 아전의 힘은 약화돼. 사림 집권서부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향전이 일어나면서 또 엎어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림은 이제 이 개념과 연동시켜야 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매핑의 진화를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계속 뭐가 우리 로드맵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개념에서 자꾸 파생되는 거죠. 그림이. 그게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 이게 자꾸 파생되는 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본인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사림이 집권하면서 유향소의 기능이 강화됐더라.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여기에다 또 이걸 쓰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지. 유향소가 나오면 뒤쪽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앞쪽에다 붙여놓는 거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거지.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유향소의 기능이 강화돼. 그러면서 이름이 향청향소로 바뀌어. 그리고 경제소도 없어져. 그러면 유향소의 기능이 강화되면
누구의 힘은 약화되는 거냐면 수령과 향리들, 이 육방의 힘은 약화돼. 이게 사림 집권기 때의 향촌의 모습이야. 그러던 것이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향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시 엎어지는 거야. 지배 질서가.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 향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향전을 또 이해하려면 그 전의 향촌 질서와 향전 이후의 향촌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또 구분하려면 이 매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군사 조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붙이고 군사 조직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오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군역 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군, 보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 좀 생략을 하고 우리 오늘 테마인 군사 조직만 좀 알아보는데, 일단 조선시대 때 군사 조직은 잘 볼게요. 이걸 좀 알아보려면 먼저 기본 개념이 좀 필요한데, 조선시대 때는 중앙군, 지방군, 특이한 거는 잡색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가 나눠져 있다고? 잡색군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중앙군부터 좀 한번 보면, 조선시대 때 중앙군은 주로 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 갑사로. 이 갑사는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고려시대의 직업군인과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세습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중앙군과는 사뭇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아빠가 군인이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야? 군인이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중앙군이 될 수 있는 거야. 간단한 시험을 치러 합격을 해야 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군에는 특징이 정군이라고 하는 농민군도 배속됩니다. 물론 교대로 번상됩니다. 그리고 이 정군, 농민군들 중에 중앙군으로 뽑히는 애들은 조금 이게 좀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는 안 됩니다. 이런 애는 좀 키도 크고, 우리 그 남자들 군대 가면 뭐 의장대, 헌병대 이런 애들 뽑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키도 187, 어깨도 쫙 벌어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뽑히는 겁니다. 정군들 중에도. 정리해 보면 농민군인데 얘네들 중에도 뽑히는 애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중앙군은 철저하게 뭐예요? 직업군인인데, 조선 시대 때는 직업군인 이외에 농민군들도 정군에 배속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중앙군을 좀 보면, 이게 조선 전기 때는 5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5위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보면 의흥이, 그 다음에 용호이, 호분이, 충좌이, 충무위, 이렇게 5위가 있습니다. 열심히 외우십시오. 안 나오니까. 선생님, 기본 수업할 때 안 해줬던 건데요. 안 나오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 5위가 이렇게 써놓고 왜 지우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알겠어? 외우지 말라면 외우지 말라고 좀 제발. 죽겠어. 말 안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정말 말 안 들어. 외우지 말라면 키놓고 외운다 또. 그리고 외우라는 건 키놓고 안 외워 또. 물어보면. 참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이게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5군형으로 바뀌죠. 이걸 외우란 말이야. 외우라는 건 또 안 외워.
훈련도감, 총용청, 어영청, 수어청, 금이영. 훈련도감은 삼수병 체제로 구성되어 있죠.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삼수병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임진왜란 때 왜구의 조총부대를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임진왜란 때 뭐를 막기 위해서? 왜구의 조총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휴전 중에 만들어지죠. 선조 때 만들어집니다. 총용청은 수도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인조 때 만들어지고요. 어영청은 북한산섬 방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인조 때입니다. 수어청은 남한산성 방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인조 때입니다. 금이청이 뭐니? 에이 진짜 중서가 완전히 또 아메바 같이 청청청청 이렇게 해놨네. 금이영은 궁궐, 그 다음에 왕의 호위입니다. 국왕 호위, 왕의 호위.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숙종 때 완비됩니다. 특히 이 총용청, 어영청, 수어청이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어청을 올려야 됩니다. 바꿔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인간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개가 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후금과의 뭐?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가 잘 보면 이 오이는 세조 때 한 번에 만들어지거든요. 언제 한 번에 만들어져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얼굴 좀 보세요. 고려 건국전에 삼군도 총재부가 있어. 조선 건국전에. 이게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의흥 3군부로 바뀌어. 그 의흥 3군부가 오이가 되는 거야, 세조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삼군도 총재부, 의흥 3군부, 세조 때 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오이는 세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하나씩 설치되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군영은 임기응변적으로 설치가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중앙군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조선시대의 군사조직의 하이라이트는 지방군을 이해하는 거야. 지방군은 농민군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군이 배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군입니다. 그 다음에 잡색군, 이게 웃기죠. 이게 고려에는 있어 없어? 조선에만 있네. 얘네들은 누구냐면 예비군이야. 그러니까 스페어 군대. 어떤 애들을 예비군으로 뽑아놓냐면 그 지역에 뭐 양반, 서리, 향리들, 그 다음에 뭐 잡학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들, 뭐 역관 이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아더스 농민. 얘네들은 다 뭐로 편제되어 있는 거야? 잡색군에 편제되어 있는 거야. 뭐까지? 노비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방군을 공부할 때 뭐라고 배우냐면, 이제 이게 어려운데, 이 지방군을 우리가 배울 때 영진군이라고 배워요. 뭐라고 배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좀 더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팔도에는 관찰사가 있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전라도라고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하나를 뺍시다. 여기가 지금 전라도예요. 확대해서. 이 전라도 안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죠. 여기 전주에 누가 있어? 관찰사가 있어. 근데 이 전라도 전체 지역은 자 보세요. 이렇게 병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수영이 있어. 그러니까 육군은 병영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얘기하면 해군은 뭐로 나눠져 있는 거야? 수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병영과 수영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병영의 우두머리를 병마절도사라고 하고 수영의 우두머리를 수군절도사라고 해. 그러니까 이 병영에는 뭐가 있어? 병마절도사가 있고 이 수영에는 뭐가 있냐면 수군절도사가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공부를 하거나 고려시대 공부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지방관은 행정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법권, 군사권도 같이 가지고 있지. 지방 수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이 지역의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관찰사가 겸직하는 거야. 따로 부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역 관찰사가 뭐도 되는 거야? 병마절도사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수군절도사도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각 병영과 수영 밑에 뭐가 있냐면 또 하부 조직으로 진이 있어. 그러니까 병영의 하부 조직으로 거진이 있고 수영의 하부 조직으로 진포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포진이. 그러니까 다 하부 조직으로 뭐가 있는 거야? 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영이 있으면 병영 안에 몇 개의 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진이 다 지방의 군현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그 지방의 군현이 뭐로 군사적으로 편제될 때 뭐로 편제되는 거야? 진으로 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영진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영이나 수영에 있거나 진에 있거나 이렇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영진군은 육군은 어디에 있고 병영이 설치되어 있고 수군은 어디에 있어? 수영이 있어. 이 병영 밑에는 거진이 있고 수영 밑에는 진포가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진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 아까 전에 고려시대 때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지방 행정구역, 이 군사 조직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영진군이라고 얘네들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병영에는 누가 파견된다고 그랬죠? 병마절도사가 파견되고 수영에는 누가 파견되고 수군절도사가 파견되는데 이쪽 매핑으로 와버리면 이 관찰사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뭐 하는 거야? 겸직하고 있는 거야. 병마 여기다 쓰세요. 절도사, 수군, 절도사, 겸직. 병마절도사, 수군, 절도사 뭐? 겸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조선 전기 때 자 보세요. 조선 전기 때 지방 군사 조직은 5위 영진군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해되세요? 조선 전기 때 중앙군은 뭐? 5위. 지방군은 뭐? 영진군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영진군의 이 거진은 자, 이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이 거진은 누가 지휘하는 거겠어? 수령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이 결국에는 행정구역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군현이 되겠지. 아니 도 밑 아래에는 군현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군현이 군사 조직화될 때는 뭐로 바뀌는 거야? 이름이 거진으로 불리지만 이게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뀔 때는 군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지방 수령이 무슨 지휘권도 갖고 있어? 군사 지휘권도 갖고 있으니까 이 거진을 지휘하는 건 누구야? 수령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진포 같은 경우는 이건 수령이 파견될 수가 없고 여기는 수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그 무관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첨절제사 만호 이런 애들이 파견이 됩니다. 얘네들은 다 무신들입니다. 무과에 급제한 애들이죠. 첨절제사 그 다음에 뭐 만호. 우리 이순신이가 뭐 만호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군사 조직을 끝냈어. 영진군이야. 그러니까 영진군은 육군은 병영이 있고 병마절도사, 병영 밑에는 거진이 있는데 이건 지방 수령들. 수군은 수영이 있고 수군절도사가 있는데 진포가 있는데 얘는 첨절제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는 관찰사가 겸직하게 따로 파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겸직을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중앙군이 뭘로 바뀌어? 오이가? 오군영으로 바뀌어. 그리고 지방군이 소고군으로 바뀌거든. 뭐로?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결국 이 소고군으로 이렇게 이 영진군이 이제 변화되는 거야. 조선 후기가 되면 속오군으로 영진군이 변화되는데, 이 소고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방어체제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군사 무슨 체제? 방어체제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방 군사 조직이 영진군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 소고군으로 바뀌어요. 근데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뀌는 이유는 방어 체제의 변화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 체제의 변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방어 체제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방어 체제를 통해서 지방 군사 조직이 영진군에서 왜 소고군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무슨 육사도 아니고 해사도 아닌데 왜 방어 체제를 배우느냐? 그것도 국사에서. 방어 체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어 체제를 통해서 영진군이 왜 소고군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방어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조선 세조 때 진관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진관 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예요. 무슨 방어 체제?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죠. 지역 단위 방어 체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지역에 있는 지방군, 영진군만 이 외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영진군은 절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있는 군인들만 이 지역에 쳐들어온 외적을 방어하는 체제. 이걸 지역 단위. 뜻을 생각하자고, 뜻을. 지역 단위 방어 체제라는 것은 지역을 단위로 나누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역 단위로. 그러면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지방 군사 조직만 이 외적을 막아내는 거야.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아.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돼. 근데 이게 장점이 있거든. 이게 들어오잖아. 사실은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아는데 얘네들은 지방군이잖아. 그냥 포크 들고 서 있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외적을 맞고 이럴 수가 없어. 결국 싸움은 누가 해야 돼? 얘네들이 하는 거야, 중앙군. 근데 얘네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만 주면 되는 거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 그러니까 잘 뚫리지 않아. 왜? 여길 뚫리잖아? 그럼 계속 버티고 있지. 그러니까 뚫으면 계속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 하나가 뚫린다고 확 뚫리는 게 아니야. 여기가 뚫리면 이 지역이 버티고 있고,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지역이 버티고 있고, 이 지역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군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단점은 대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야. 이게 이제 단점이야. 뭐라고? 이게 단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0명, 500명 있어. 지방군. 딱 외적이 왔어. 2만이 들어왔어. 이러면 그냥 사뿐히 지뢰밟고 가면 돼. 이건 방어 개념이 아니지. 그래서 잘 보세요. 을묘외변 때. 을묘외변이면 언제냐면 명종 때야. 선조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명종 때. 무슨 외변 때? 을묘외변 때. 을묘외변 때 외적이 많이 들어오거든, 외구가. 그래서 이 을묘외변 때 외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 진과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재승방략으로 바꿔. 이게 재승방략 체제야. 그럼 이 재승방략 체제는 바뀌면 돼. 지역 연합 방어 체제야. 뭐라고? 지역 연합 방어 체제야.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재승방략 아니야? 뭐에서 막는 거야? 연합해서 막는 거네. 그대로 가보자고요. 단점은 한번 뚫리면 끝나네. 그냥 뻥뻥 뚫리는 거네. 전라도 함락, 경상도 함락 막 이렇게 되겠네. 장점은 대군을 막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 재승방략. 이게 이렇게 섞이니까 병마절도사가 있었죠. 근데 경상도와 전라도가 합쳐질 수도 있잖아. 그럼 군사 지휘권을 누가 가질 수가 없어. 병마절도사가 가질 수가 없지. 관찰사가. 경상도 전라도가 합쳐지면 이걸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시켜줘야 돼. 그럼 중앙에서 지휘관이 올 때까지 어떻게? 아, 이게 중요한 거야. 기다려. 기다려. 근데 우리 강아지한테 자주 하는 건데. 기다려. 누가 올 때까지? 중앙에서 지휘관이 올 때까지. 근데 지금 외적이 들어와서 재승방략이 가동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외적이 이 지역으로 탁 오면 다른 지역의 애들이 쫙 일로 모여. 근데 기다려.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어디서 와? 서울에서 와. KTX 타고? 말 타고. 오래 걸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다 박살난 거야. 이 재승방략 때문에. 알겠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임진왜란 때 다 죽은 거야 우리가. 저 방어체제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휴전 중에 뭐 중에? 이게 선조 때죠. 임란 휴전 중에 다시 뭐를 복구해? 진관을 복구해. 코미디네, 코미디. 근데 이제 잘 들어야 돼. 진관의 단점이 뭐였지? 대군이 쳐들어올 때 약하다는 거지. 그럼 진관을 다시 복구시키면서 이 진관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아? 그럼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관점을 완화시키려면 지방군의 숫자를 늘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쪽으로 와봐. 어떻게 하면 지방군의 숫자를 늘려? 그렇지. 이거를 정식 군대로 넣는 거야. 잡새꾼을 소속! 이것도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소속! 시킨다고 해서 이걸 속오군이라고 해. 잡새꾼을 어디다 소속? 지방군에 소속 시킨다고 해서 이걸 속오군이라고 해. 그러면 지방군사의 숫자가 어떻게 된 거야? 좀 많아진 거야. 그럼 결국 이거네. 조선 후기의 지방군사 조직은 소고군 체제인데, 그럼 소고군은 조선 전기로 보면 뭐와 뭐가 합쳐져 있는 거야? 영진군과 잡새군이 합쳐진 거지. 그러면 기출된 적이 있는데 조선 후기 때는 잡새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잡새군은 없어지는 거지. 조선 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잡새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렇죠? 왜? 어디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영진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국 진관이 복구되면서 영진군 안에 뭐가 들어가? 잡새군이 들어가. 이게 소속되는 거야. 이걸 소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 속오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속오군은 그럼 보면 잡새군에는 양반이 있었지. 그럼 양반부터 영진군은 뭐였지? 농민. 그 다음에 노비까지 모든 애들이 다 편제되어 있는 거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라면 예외 없이 다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소고군이야. 근데 우리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훈련 안 받겠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서서히 이탈해가.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소고군은 용어를 그대로 해보면 양반서부터 천민까지 다 있지. 원래 지방군은 뭐만 있어? 농민군만 있지 않아요? 근데 소고군은 양반에서부터 뭐까지? 노비, 천민까지 다 있어. 이거를 양천 혼성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혼성군? 개념. 어휘에 있는 개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휘 안에 있는 개념. 양천 혼성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다 봅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 거는 조선시대 살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남자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2년 복무하느냐 3년 복무하느냐 군대 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중요하죠. 그럼 조선시대 살았던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이게 백성들의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성들의 삶이 이것 때문에 연계가 되면 여자들도 삶의 지장을 받아. 알겠어? 남자가 군대 가잖아. 그럼 우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잖아. 다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매번 국사 수업할 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도대체 지방군사 조직을 왜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본질은 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이걸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양반은 조선 전기의 군대를 안 갔는데 임진왜란부터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새끼는 안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노비네. 노비는 원래 조선 전기 때는 군대를 안 갔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노비도 군대를 가야 되네. 이런 거는 노비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영진군이, 잘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영진군이 속오군으로 바뀌는 것은
방어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은 진관이 복구되면서 진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참고서 같은 데 보면 완자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소고군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관, 재승방약, 소고군. 정신병자죠. 갑자기 방어체제를 하다가 뭐로 넘어간 거야? 이런 게 또 있죠. 우리 토지제도 할 때 직전법,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막 이렇게 공부하죠. 관수관급제가 토지제도야?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우는 거야 그냥.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 군사 조직은 조선 전기 때 영진군이 조선 후기 때는 오군형으로 바뀌는 거고, 조선 전기 때 지방군 체제인 영진군이 조선 후기 때는 소고군으로 바뀌는 건데, 중앙군은 차치하고 지방군을 보면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뀌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방어체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방어체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지방군사 조직과 연동돼서 물어봐야 정상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방군사조직 따로 방어체제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 문제가 아주 후진 거지. 근데 대부분 기출문제는 다행스럽게 지방군사조직과 방어체제를 연동해서 출제한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연동개념이라고 해요. 연동개념은 매핑을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개념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묶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글로 공부할 때는 이걸 다 낱개로 각개전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로따로 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잘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